16배가 뛰는 기적의 대박을 제일 무서운 점은 매출이 빵원이라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냐라는 한 번 충전으로 1920km면 수소탱크와 연료전지 스택이 있는 것, 세 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있어요. 비전이 없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죠.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수소차와 승용차 전기차예요. 넥소와 코나가 이제 대표 모델인데 주행거리 면에서 보면은 역시나 이거는 수소차가 좋죠. 완충시간 자체는 압도적으로 넥소가 유리합니다. 차 가격 같은 경우는 현대 코나가 훨씬 싸죠. 이거는 전기차 압도적인 승리. 근데 요게 차값이 비싼 이유는 아까 이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연료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촉매제로 백금이 들어가요. 이 백금이라는 게 금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값이 높은 거고, 요거를 황산화물이라든가 다른 촉매제를 이용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만약 그게 성공한다면 차값은 떨어질 여지가 있죠. 충전 비용 같은 경우는 얘의 승리, 전기차의 승리죠. 현재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 디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가격인데 전기차는 대략 30% 정도 수준인 거니까 운영 비용에서 훨씬 싸죠. 다만 이것도 이제 수소차를 위한 변명을 해보자면 아직은 인프라들이 없다 보니까 비용이 비싼 거고, 나중에 이제 수소 인프라나 이 규모의 경제 생기면 가격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어느 시점 되면은 이 유지 비용은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주행거리는 수소차가 좋죠. 충전 속도도 수소차가 좋습니다. 자, 공간 활용은 전기차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는 맞아요. 승용차의 공간 활용은 전기차가 좋은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용차, 트럭이잖아요. 상용차는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X축이 주행거리고 요 Y축이 공간 활용, 공간이라고 하는 요렇게 두 가지 축으로 놨을 때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 탱크를 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요 공간 자체가 이렇게 좀 큽니다. 다만 이게 점점점 증가할수록 주행거리에 대해서 늘어난 속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주행거리를 짧은 요 거리에서는 전기차가 좋은 거고, 요 구간에 대해서는 수소차가 좋다는 얘기죠. 요게 바로 승용차의 영역인 거고, 요건 바로 상용차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의 공간 활용은 사실 수소차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인프라 면에서는 전기차가 좋죠. 수소차는 충전소 한 대 설치하는데 설치 비용이 거의 30억이 들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나 이런 데 요 기기 하나 1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하나 설치하면은 끝인 거니까. 연료 단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승리죠. 즉 전체적으로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소차가 좀 더 나아 보이잖아요. 요 세 개 부분에서 수소차가 더 우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할 때 2시간이 걸립니다. 상용차 같은 경우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24시간 내내 풀리 이거 차들을 돌려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한 번 충전하는데 2시간이 걸려버리면 이게 바로 로스, 비용의 손실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송업 특성상 전기차는 불리한 점이 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수소차와 전기차는 미래차 시장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직은 누가 시장의 최종적인 표준이 될 거냐라는 거는 모릅니다. 승용차는 전기차로 가고 상용차는 수소차로 가지 않겠냐, 이러한 전망들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왜 갑자기 수소차와 전기차가 이렇게 미래차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기존 내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이 친환경차 규제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올해부터 EU에서 발효를 시작을 했는데 킬로미터당 95g 이상의 CO2를 발생을 하면은 1g당 95유로, 10만원 넘는 돈을 벌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 완선차 업체는 내연기관을 이만큼 만들면 상당한 친환경차를 만들어가지고 요 탄소 배출 규모 자체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40년이 되면 아예 내연기관차는 판매를 못한다라고 하는, 뭐 트럼프가 조금 와서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도 전체적인 이 트렌드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2020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기존 대비 한 1.5%로 완화했는데 이에 별도로 캘리포니아는 내연기관차는 이제 아예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연방정부와는 조금 각을 두고 가고 있죠. 오늘자 기사 보니까 시베리아의 오늘 온도가 38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온실가스로 전 세계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트럼프,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CO2 규제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튼도 첫 번째 비전으로 환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게 6월 16일자 트레버 밀튼이 CNBC와의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해 산업인 트럭 산업을 우리는 무공해 기업을 무공해 트럭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우고 있죠. 이렇게 환경 면에서 봤을 때 100% 미래차를 전기차로 하기에는 같은 경우 화석 연료로 인한 발전 비중이 약 40% 정도 되잖아요. 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반면에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부생수소라고 나프타나 이런 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부생수소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은 사실상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말 퓨어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생수소의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질이라고 하죠. 전기를 넣어가지고 수소를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방식도 어느 정도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니콜라는 이 비행 관점에서 단순히 수소차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이러한 식의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지 않아요. 니콜라가 바라보는 비전은 하이드로젠 퓨처, 즉 수소 경제의 핵심적인 인프라 사업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 약 700개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미국 전역에 이렇게 촘촘하게 수소 충전소를 까겠다는 계획인 거고 현재 충전소도 없는 상황에서 수소차를 팔면은 누가 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 트럭, 수소차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팔고 플러스 수소 충전소 충전 비용과 유지 운영 비용을 자기들이 풀 패키지로 제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요거에서 돈을 남기겠다는 계획이고 일종의 리스, 렌탈 같은 사업계 BM을 짜고 있는 거죠. 간단히 얘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의 모습을 한번 보고 가시죠. 이게 보시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주유소 수준의 한두 개를 충전하자 뭐 이런 식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이 수소 경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 충전소 모양에서 좀 비춰지고 있죠. 이 수소 충전소라는 것은 사실 이 수소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수소 경제 비전도인데 수소 경제의 핵심은 이 수송용 수소차가 핵심을 이루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수소차 택시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선박 열차 드론 등 모빌리티 전방에 걸친 수송 수단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플러스 이 연료전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가정과 발전에 전기도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소차에 연료전지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고 전압을 크게 만들면 가정과 건물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니콜라가 그리고 있는 이 사업의 확장 영역은 여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원대한 계획인 거죠. 여담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료전지 회사인 두산 퓨얼셀의 주가를 보시면 얘네들이 최근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새로 신설된 회사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주가가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거의 뭐 3배 넘게 뛰었죠. 수소 경제의 미래 밸류를 한 번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현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에서 또 가장 앞서 있는 유럽 같은 경우 이게 유럽의 독일의 시가총액 순위예요. 넘버원은 셉이죠. 기업용 ERP 시스템을 제공하는 셉이 최근에 클라우드화도 성공을 하면서 시가총액 넘버원을 찍고 있고 두 번째가 이 린데라는 회사입니다. 린데는 원래 LNG, LPG 뭐 이런 가스를 다루는 아주 오래된 전통 회사인데 얘네가 시가총액 2위에 랭킹되어 있어요. 원래 얘네가 2위가 아니었거든요. 얘네가 2위가 된 이유가 이게 20년 5월자 기사인데 이 린데가 수소를 액체로 전환하는 액화수소 기술과 충전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시가총액 2위에 오른 거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수소 경제 비전을 독일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12조를 쓰겠다라는 거고 이 수소 에너지를 자동차 빌딩을 넘어서 아예 철강, 화학, 비료 폭넓게 이 수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 니콜라의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상승에는 단순히 이 수소차에 대한 밸류가 아니고 더해서 수소 경제에 대한 밸류도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여기에 자율주행차라는 밸류가 합쳐지면서 현재의 테슬라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니콜라도 이렇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용차 시장 규모가 대략 전 세계가 720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승용차는 요거의 4배, 약 3,000조 정도의 시장이니까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테슬라의 4분의 1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 산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 말이죠. 미래를 두고 싸우는 이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쟁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죠.